네, 오늘은 조용호 교수님의 천년 기능 물질론 과목의 11주차 Global Trend of Caffeine Consumption Over Time and Related Environmental Impacts, 즉 커피 소비에 대한 세계적인 트렌드와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이러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을 학습하였습니다. 어, 본 논문에 대해서 논문의 정보와 그리고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다음으로 서론, 다음으로 이제 방법 및 절차와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어, 발표 자료에서 방법과 결과를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는 통계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이 통계적인 부분들이 접목된 결과를 바로바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항목을 정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환경 오염과 관련된 학회지에 등록된 논문으로서 쉽게 생각하면 도대체 커피와 환경 오염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되어 본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하였듯 제 학위 논문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다음에 제 학위 논문의 서론에서 당연하게도 커피 소비량이나 또는 커피의 기능 성분들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커피와 환경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규명이 잘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논문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신의 세계적인 커피 소비량 규모를 19년에 등록된 논문인 만큼 비교적 최신 자료들이 모여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세계 각국의 커피 소비 트렌드를 확인함으로써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 그리고 쓰고자 하는 학위 논문의 연구 주제로서의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제품의 이제 상품성도 한번 고려해 보고자 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올해에도 역시 나가게 되었는데 이때 학부생들의 참가 주제 역시 젖산 발효균을 이용하여 발효 커피를 개발하는 것을 주제로 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의 학습으로서 학부생들을 실험실 학부생들을 지도하는데 보다 포괄적인 지식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카페인이나 클로로겐산 등의 기능 성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환경과의 상관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본 논문 이후에는 국가적으로 클래스 즉 표준적인 일반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판단되는 물질이나 프로바이오티스로 규명된 미생물들에 대한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 주에는 이와 같이 프로바이오티스나 클래스 물질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론입니다. 카페인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물질 중에 하나이며 주로 수중 생태계에서도 검출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적인 어떤 수중 생태계에서의 검출이나 카페인의 소비의 추이를 분석하여 환경적 오염의 잠재적 국가를 파악하고, 또한 30년간의 카페인 소비 동향과 국내 총생산 GDP와 그리고 인간 개발 지수, 발전 지수 HDI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본 목적입니다. 총 카페인 소비량은 주로 인구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브라질, 이탈리아, 에티오피아와 같은 국가의 1인당 카페인 소비량이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과 같은 수입국은 즉 커피 생두나 원두의 수입국은 1인당 카페인 소비량과 HDI 그리고 GDP의 상관관계가 높으나 아프리카와 같은 수출국은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략 35% 정도의 카페인 농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으며 1인당 카페인 소비량이 증가하는 일부 국가들과 일단 겹쳐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환경으로부터 유입되는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카페인에 대한 섭취량 역시, 즉 소비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중 생태계로의 카페인의 도달을 즉 카페인이 배출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하수 처리 시스템의 시행이 매우 필수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을 통해서 발견된 주요 내용은 위생시설이 부족한 국가, 즉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특히 카페인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환경의 카페인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세계 지도에 커피의 소비량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핀란드와 유럽이 매우 많은 1인당 커피 섭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이 표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 정확한 수치를 바탕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카페인 성분 활용 제품은 매우 다양합니다. 차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커피이며, 레드불이나 하식스와 같은 에너지 드링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카페인 성분을 함유한 초콜릿이나 에너지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식품에만 카페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의약품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냉동의약품이나 냉장의약품에도 사용이 되어질 수가 있고, 또한 살충제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카페인 성분을 활용한 제품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커피가 카페인 소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두드러집니다. 2014년에 커피 소비량이 800만 톤인 것만 보아도 몹시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타벅스나 이런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가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러한 커피를 통한 카페인의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도 핀란드가 가장 많은 소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몇몇 국가에서는 아인슈페너나 아이리시 커피 등 술과 함께 섞어서 마시거나, 또는 우유와 함께 1대1의 비율로 섞어서 마시는 국가들이 많은 만큼 카페인의 섭취가 매우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제조 레시피에 따라서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음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카페의 수나 그리고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 10위 안에는 들어갈 수준이 되지 못하고, 또한 1.8kg 정도의 소비량을 가지는 만큼 몹시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수질 평가 프로그램인 WWAP에 따르면 2017년에 분석한 결과 전체 폐수의 80%가 전처리 없이 환경으로 배출되어지고 있다는 통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당한 양의 카페인이 하수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데, 하수로 정화되지 않고 카페인이 그냥 배출되게 된다면 지표수, 지하수, 음용수로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폐수 처리장은 물에서 카페인을 최대 95%까지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폐수 처리 종류나 또는 설비의 어떤
고도화된 기술력의 차이에 따라서 그 비율은 몹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성화된 슬러지 공정을 사용하는 폐수 처리 시설은 카페인을 98%까지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른 방법들은 평균 70%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페인은 여러 경로를 통해 수중 생태계로 방출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인간의 카페인 섭취 패턴이나 또는 기온 또는 소비자의 수 그리고 범위 그리고 하수 처리 네트워크 등에 따라서 그 배출 경로는 몹시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된 고체 슬러지는 토양에서 농경에 이용되어지는데 이는 지표로 들어가 다시 수중 생태계에 도달할 수 있는 위험도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페인은 안전한 화합물로 여겨지지만 환경적으로는 꾸준히 오염물질로 거론되어지고 있으며 높은 카페인 농도는 수생 및 지상생물과 심지어 인간에게도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거쳐서 전 세계적인 카페인 소비 패턴을 탐구하는 것을 본 논문은 목표로 하였습니다. 먼저 수년간 대략 1990년부터의 30년간의 카페인 소비 패턴을 탐구를 하고 이후 카페인 소비와 HDI와 GDP 사이에 가능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어떤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카페인 소비량을 커피 소비량으로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다양한 카페인을 활용한 제품 중에 커피가 가장 보편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제품으로서 이용되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한 국제커피기구에 의해서 많은 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의 커피 소비량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분석하기에 편리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계의 HDI 및 GDP, 인구 규모는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었습니다. 1인당 카페인 소비량을 연간 국가별 인구 규모로 나눈 것으로 추정하였고 모든 자료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87개국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01개국 중 61.5%가 27년, 26%가 24년, 12.5%가 그보다 적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일부 국가, 즉 칠레나 아르헨티나, 호주, 중국, 캐나다는 데이터베이스가 없거나 불완전하여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데이터베이스가 없거나 불완전한 모습을 보았을 때 역시나 이번에 코로나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관리나 대처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가의 어떠한 경쟁력보다도 떨어지는 국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인구 규모와 인구의 어떤 성장, 인구 증가율과 세계적인 커피의 소비량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90년부터 16년까지의 그래프인데 초기에는 인구의 어떤 증가와 비슷한 경향의 약간의 증감이 있지만 비슷한 경향의 커피 소비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1999년 즉 한 2000년 이후부터는 좀 폭발적으로 커피의 소비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4차 산업혁명 이전 3차 산업혁명인 정부화 시대와 맞물려서 국가적인 기술력들이 진일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생활 수준의 향상 등이 유도되어지면서 이 커피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였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별로의 카페인 소비량을 연간으로 나타냈을 때 많은 국가들인데 일반적으로 핀란드가 적은 양의 커피 소비를 연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관계수로 나타낸 것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나 인도 그리고 일본 그리고 브라질 이러한 국가들이 커피의 소비가 굉장히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것은 HDI 국민개발지수와
카페인 소비량의 상관관계를 봤는데, 국민 발전 지수와 카페인의 소비량의 상관계수 역시 앞서 이야기했던 연간 소비량과의 상관계수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DP에 따른 커피 소비량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인도나 브라질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러시아나 또는 일본 등의 국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완전한 양의 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렌지색 또는 옐로우색으로 그 상관계수가 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정규 분포와 균일성에 대해서 연구되어졌으며, 데이터가 가정을 충족하면 피어슨 상관계수를 적용하였고,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스피어맨 상관계수를 적용하였습니다. 모든 상관관계 값은 테이블 3에 나타내었고, 모든 통계 분석의 경우 유의 임계 값을 0.05로 가정하였습니다. 수치와 통계적 분석은 JMP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였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SAS 프로그램과는 조금은 다른 기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이 표는 표준 편차에 대해서 각국이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었는데, 유럽이 비교적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카페인 소비가 남아메리카나 또는 오세아니아, 그리고 북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에 비해서 비교적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국가별로의 상대적 편차 역시 매우 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는 계수의 적용에서 피어슨 상관계수와 스피어맨 상관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어슨 상관계수는 등간 척도 혹은 비율 척도로 얻은 값에 근거해서 상관계수를 산출할 경우에 활용을 하며, 마이너스 1.0은 완벽한 음의 선형을 이야기하고 0.0은 상관계수와 관계가 없다라고 보여지며, 1은 즉 1.0은 완벽한 양의 선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피어맨 상관계수의 경우에는 서열 척도상에서 측정된 값을 이용해서 상관계수를 산출할 경우에 많이 활용되어진다는 것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피겨 4는 국가별로의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카페인 소비량의 평균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에 대한 그래프는 피겨 5에 나타내어져 있는데, 우선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이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카페인 소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핀란드가 몹시 높은 카페인 소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앞선 추가적인 조사에서 나온 세계적인 커피 소비량의 1위국인 핀란드임에서 그 가정을 그대로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겨 5는 환경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수중 생태계의 이 카페인의 농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에 대한 막대 그래프로서 나타낸 것인데, 일반적으로 좀 주목해야 할 국가로 볼 수 있는 게 캐나다나 또는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또한 이 그래프에서는 높은 카페인 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우에 카페인 소비량에 비해서 높은 환경 수중 생태계의 카페인 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리 시스템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앞서 이야기했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하여 배출원의 연구와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각국에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새롭게 부상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각국의 어떠한 규정을 통해서 서로가 약속하며 탄소 배출량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환경 오염에 대한 예방이 가능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수중 생태계의 카페인 농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세계 각국이 공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수중 생태계에서 카페인이 검출되게 되면 치료나 치료 목적이거나 또는 호르몬 조절 등의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화합물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 카페인 섭취가 HDI와 GDP와의 상관계수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일반적으로 GDP가 높은 국가들에서 즉 카페인의 소비량이 높음을 알 수가 있었고, 단순히 커피를 생산하는 곳이다라고 하여 그곳에서 주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한다라는 그 가정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환경적으로 이 카페인이 배출되어지는 양은 커피가 생산되어지고 있는 것이 소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으로써 이에 대한 상관관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도나 이런 국가들이 수중 생태계에서의 카페인 농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서 개발도상국들은 카페인 오염의 중요 국가들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서의 농도가 이미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앞으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충분히 문제로서 제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카페인이 수중 생태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도화된 하수 처리 시스템을 시행함으로써 그 효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생각을 보태자면 최근에 촉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디젤 차에는 요소수나 또한 백금을 통해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수 처리장에서의 이 카페인을 흡착할 수 있는 촉매가 개발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새로운 시장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로써 전 세계적인 커피의 소비 트렌드와 그리고 이에 따른 GDP, HDI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대분석한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